예, 요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윤리적 지도력 내지는 ethical leadership 이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authentic leadership, 진성 리더십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진성 리더십은 뭐였죠?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감을 주는 리더십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그 나쁜 짓의 말과 행동이 똑같으면 그 진성 지도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과 그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일면 그 윤리적 지도력과 일맥상통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원칙으로 이렇게 좀 더 옮겨오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쁜 이것들을 판단을 하고 이것에 입각해 가지고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예, 그거를 윤리적 지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것의 그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학자는 그 콜버그의 그 윤리성 발달 단계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6단계로 이제 구분이 흔히 되는데요. 그 콜버그의 윤리성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 6개 단계로 나누고요. 그거를 1수준, 2수준, 3수준으로 또 구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수준의 1단계, 2단계, 2수준의 3단계, 4단계, 그리고 3수준의 5단계, 6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 수준 1, 가장 낮은 수준의 그 도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내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윤리적인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벌 받지 않으려고, 예, 옳고 그름을 가려보는 것.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옳고 그름, 예,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 내지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1수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벌받지 않기 위해 규칙을 따르는 것, 그거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1단계 수준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더 낮은 단계는 뭐예요? 예, 처벌 아무 관련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1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을 준수하는데 왜?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규칙을 준수하는데 왜? 벌받지 않으려고. 가장 낮은 단계의 윤리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보다 약간 위는요, 예, 뭐냐 하면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다시 말해서 내가 규칙을 지키면 그것에 응분하는 어떤 보상이 있어 라고 하는 거야. 1단계는 마이너스 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 2단계는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죠. 예. 자, 이 수준에서는 벌을 받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낮은 단계, 그리고 뭔가 이익이 생기는 것, 예,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벌 받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예, 그런 수준의 도덕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위의 단계, 두 번째 수준, 예, 단계 수준 2 정도가 되면 사회적 통념과 기대, 예, 그거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부응하려고 규칙을 지키는 것, 예, 윤리를 지키는 것, 예, 그것이 바로 3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 하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나 좋은 사람이란 말 듣고 싶어. 그러니까 사실 좀 그 보상하고도 약간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4단계가 되면, 나는 규칙과 사회의 법을 존중해. 뭐 내가 칭찬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의 이러한 규칙들이 지켜져야 돼라고 하는 것. 예, 그러한 마음에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 4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수준의 것 3단계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양심으로 보았을 때, 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5단계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계약과 개인의 권리를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도덕적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를 위한 최선의 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선 나 이거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규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단계는요. 아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만 하든 상관이 없어. 그리고 뭐 조직에서 대해서도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나는 인간으로서 지키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든 뭐 별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정한 이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6단계 법이 없어도 CCTV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여러 단계의 이 도덕적 기준이 있는데, 예, 이러한 도덕적 기준들에서 지도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기업들, 예, 그 법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법이 있어서 이 정도로 지켜지고 있을 것인가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끔씩 음식에 이물질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냐 하면은 음식물에 이 커터 칼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아주 끔찍한 일이고 황당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쵸? 예. 자, 그랬을 때 기업가로서 내지는 회사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소비자의 관점과 이 생산자, 판매자의 관점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소비자의 관점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인데 생산자가 되면 판매 걱정부터 하게 되고요. 예, 그 평판부터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소비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황해하는 거, 예, 그런 마음에 대한 헤아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식물 안에 칼날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를 소비자 고발했다라고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내지는 응분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러한 거를 그 기사화되어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건 뭐예요? 네, 아주 1단계적 수준의 그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기업이 이것들보다는 높은 수준의 이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거를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도력에서의 이 큰 그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윤리, 도덕, ethic, 자, 이러한 것들, 그 윤리적 지도력에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또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리를 행위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특성적, 자질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적 측면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 결과론적인 측면, 의무론적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덕성의 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타인의 이익에 대한 관심과 자기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그래프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의 유익은 별로 관심 없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그건 윤리를 지키기는 하지만 결국에 가선 이기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타인의 유익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유익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타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의 중간 어느 지점에 공리주의,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유익도 여전히 추구하는 것. 자, 이것이 중간에서 만나면 타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극대화시키면 이타주의적이면서 이기주의적인 것, 이러한 것도 또한 가능할 것 같고요. 심지어 어떤 조직은 이타적이지도 하면서 이기적이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그 조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커다란 관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 윤리적 관점, 윤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윤리적이어야 될 것이고요. 추종자들이 윤리적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직이 윤리적인 조직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지도자가 윤리적이지가 않고 파괴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그 영향력이 아주 크고요. 그런데 이런 카리스마와 영향력이 큰 지도자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이 배경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그 미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지도자는 정말 그 파괴적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괴적 지도자의 추종자들이 순응하는 추종자들이에요. 거기다가 순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파괴적 지도자들과 공모하고 결탁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환경이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환경이고 문화적 가치도 그 윤리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를 견제와 균형이 결여돼 있어 가지고 이러한 파괴적 지도자를 잘 견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커다란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이 파괴적 지도자 안에서 어그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그럴 수가 있고요. 기업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기관, 하나님의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관에
인간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거룩할 수가 있고 머리는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 그 지도자들이 마음과 머리만큼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파괴적인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종자들은 순응적이고 일부는 그거에 공모하고 결탁하고 있다면, 아주 좋은 조직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조직이 갑자기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크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이고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좀 우리가 이 교회 안으로만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담임 목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막 잘 일구었어요. 그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참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또 질적으로도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자, 지도자와 관련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도자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추종자, 그리고 그 메커니즘, 그리고 그 환경이 달라져서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 후계자를 뽑을 때 아주 조심하고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근데 이 자세한 사정은 사실 몇 사람 빼놓고는 몰라요. 그러다 보면 뭐 원로 목회자가 어떻게 했니? 내지는 후임 목회자가 어떻게 했니? 내지는 뭐 장로들이 어떻게 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커다란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것이고요. 예, 이 지도자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윤리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5가지의 그 원칙을 이제 그 학자들이 이 지도력, 윤리적 지도력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시를 했는데 5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타인 존중, 타인을 위한 봉사, 정의감을 드러내는 것, 정지성을 표출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구축이 되는 것. 이 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위한 봉사, 그리고 정의감 표출, 그리고 정직성 표출, 그러면서 공동체가 구축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지도자는요,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윤리적인 지도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합니다.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은 곧 추종자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추종자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리고 윤리적 지도자들은요, 타인을 섬깁니다.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추종자들을 섬기게 되어 있고요. 조직을 섬기게 되어 있고요. 그 조직이 들어가 있는 사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윤리적 지도자는 공정합니다. 글쎄요. 기계적인 공정은 힘들 수가 있고요. 잠깐 일시적으로는 누가 더 받을 수 있고 누가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일정 기간 흘러가는 이 기간을 보았을 때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공헌한 대로만 분배되는 게 공정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역시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윤리적 지도자는 정직합니다. 예. 그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좀 부끄러운 것도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자, 이렇게 이 지도자가 윤리적으로 정직하려면 사실은 추종자, 또 협력하는 사람들도 또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으로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걸 말하는 건 참 쉬운 일인데, 그런데 그게 이 추종자로서도 또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추종자 너 정직하지 못하니까 지도자에게 그걸 요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지도자에게 이거를 기대하되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 내지는 조직적으로 이러한 정직한 것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조직을 보호하면서 정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윤리적 지도자는요, 공동체를 또한 구축을 합니다. 자,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 중심을 위해서요? 지도자가 잘 되려고? 내지는 추종자 잘 되라고요? 그건 결국에 가선 우리 중심적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면 뭐 죽어 없어져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추종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윤리적 지도자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지도자입니다. 예. 자, 이러한 윤리적 지도력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지도자에게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주고 있다는 것. 특별히 20세기 중후반에 그리고 21세기에는 윤리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지도력의 아주 필수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윤리적 지도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 지도력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발전의 초기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다뤄야 될 것들이 많은데 아직 그런 것들이 다 커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윤리적 지도력은 아직까지 좀 공통분모 내지는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어떤 그러한 공통의 이해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자, 이것은 그린리프가 말했던 섬김의 지도력하고도 이 공통분모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진성 지도력하고도 공통분모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21세기에 우리 사회의 조직들은 이 윤리성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단체들 그리고 기관들 또 교회에서는 더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